제가 안 나오냐고요? 다음 주 개편은 있는데 저 다음 주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글로벌 라이브의 지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지도 않으니까 절대로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항상.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편에는 이제 좀 변화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또 한 분이 이제 그 박종훈 팀장이 같이 오셔서 저를 또 도와주실 겁니다. 더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예정이니까 저는 어디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부는 바로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죠. 화요일에 만나는 남자 화남 양승범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남자 화남 양승범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교복처럼 옷을 이렇게 그냥 바꿔 입고 다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린 거 보고 하나씩 어제 입었으니까 다음 거. 팀장님은 옷을 어떻게 입으세요? 뭐 저희도 셔츠랑 이제 정장 그 양복을 입기 때문에 셔츠를 뭐 매우 많이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거의 요일별로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점에 계시다 보니까 양복을 계속 입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 특히 화요일에는 파란색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파란색 계통으로. 초록색이어야죠. 자,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오늘 미국장은 이제 말씀처럼 휴장이었고요. 보통 노동절 휴장이라고 하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미국은 생뚱맞게 9월 첫째 주에 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기도 다르잖아요, 미국은. 네. 그래서 전 2번 쉬는 줄 알고 역시 노동자를 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오늘 미국이 어제 이제 쉬는 동안 미국이 어제 오늘 이틀 열렸는데요. 어제는 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해 종합 이 마이너스 0.7%, 심천 종합도 마이너스 0.5%. 네. 그리고 이제 항생 차이나 기업이죠. HSCI가 2% 넘게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제 이제 좋은 얘기 있었고 오늘 또 안 좋은 얘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랬죠. 예. 9월 1일 발표한 8월 중국 차이신 제조 PMI가 49.7로 5개월 연속 이제 경기 위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이제 차이신 서비스 PMI가 51.8로 예상치 53.5나 전월 54.1보다도 하회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이 중요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PMI 제조업 지수가 지금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는데요. 이 표를 잠깐만 보시면 중국이 이제 PMI를 2005년부터 집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50을 연속 하회한 것 중에서 네. 그때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랑 코로나 때 있는데 최장기간 하락한 게 이제 7개월이었습니다. 그것 2008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위기 때 이제 7개월에 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전 세계가 경기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5개월 연속 PMI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부동산에서 네. 확인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9월과 10월에 중국 주택 지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이 좀 돌아서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 뭐 부동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약만 투여하고 있는 거지 건강이 개선이 되는 건 아니다. 산소호흡기 정도 껴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안 가는 거지 네. 중환자실에서 퇴원할 수준은 아니다로 보여지고요. 좀 리스크 해소나 이 강도가 좀 약해서 시장에서 네네. 좀 실망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택 관련된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모기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대도시에서도 외국인의 구매 제한을 좀 없애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는 뭐 주택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과감한 조치 없이는 네.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쭉 리오프닝 이후에 쭉 올라갔다가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전인대에서 목표했던 이제 5%에 거의 다 다시 도달하고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경기가 이제 굉장히 나빠지기보다는 요 언저리에서 목표치를 항상 중국은 이룩하니까 요 언저리에서 조금 버티지 않을까. 지금 경기 정책들도 이 경제 성장률을 쭉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5%를 수성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내수 소비 확대, 부동산 부양, 네. 경기 시장 안정화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인도한테도 인구수가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우리나라만큼이나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거 푼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네. 대부분 노인들이 많은데 네. 이 노인분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네네. 자산의 축적이나 어떤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취업입니다. 네. 예. 청년 취업의 70% 이상이 제3차 산업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최근 통계에 보면 28% 넘는 청년 실업률이 네. 나타날 정도로 지금 청년들의 취업으로 인한 소비 둔화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규제를 좀 완화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네네. 바이두나 메이투안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규제를 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젊은 층의 청년 고용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요. 네네. 시진핑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공동부유랑은 좀 배척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소비가 제대로 진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었던 그 부양책 예. 안 그래도 주택 구매와 관련돼서 예. LTV 기준을 확 낮췄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주말 동안에 두 번째 이제 부동산 부양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중국 국무원이 주택 구매 제한이나 전매 제한 같은 것들을 철폐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생애 첫 주택 구매나 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거 하면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네네. 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기존의 주택을 얼마든지 사고 팔아도 네. 지금 주택이 없다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맞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주택자는 무조건. 그렇죠. 네. 현재 주택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네. 예, 주택을 아무리 뭐 10번을 사고 팔아도.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대출 금리나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되면 지금 중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의 가격의 20%만 해주는데 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되면 6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65%요? 예. 뭐 우리나라는 보통 뭐 좋은 주택은 70%까지도 해주기도 하는데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집을 살 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돼야 집을 사는 거지. 그렇죠. 돈이 없어서 올라갈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예. 그것도 그렇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올라갈 집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예,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데 예.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단이고 네.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1선 4개 도시가 주말과 9월 1일 동안에 해서 1주택 기준을 이제 다 완화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선 이렇게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지방 정부가 이제 각각 그걸 취사 선택하는데 네네. 4개 1선 도시가 우선은 이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걸로 결정을 됐고요. 또 어제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거는 그 부동산 디벨로퍼 이제 벽개원이라고도 하고 컨트리 가든이라고 네네. 하고도 뭐 그다음에 비구이 위안 네네. 같은 저는 다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같은 회사더라고요. 네네. 예, 이 회사가 만기 도래 예정인 채권을 3년 연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어제 이제 조금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주가가 좀 올랐고요. 네. 만기 도래하는 7종 한 103억 정도 되는 103억 위안 정도 되는 것도 아마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주면서 네. 어제 주가가 좀 반등은 나왔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임시 방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네. 좀 임팩트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8월 요 표를 보시면 중국이 이제 후광통 이후에 외국인들 순매매 현황인데요. 8월에 외국인 순매도가 897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9월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저게 8월이라고요? 예, 8월 한 달간 사상 최대 매도가 나왔고요. 네. 예, 9월 4일 어제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은 또 아마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단의 문제로는 어떤 외국인들의 마음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뭐 지금 미국 시장하고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도 네네. 뭐 관심을 갖겠지만 사실 최근 유가가 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개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앞부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그 채권 만기 연장했다는 거 몇 개월 그게 좀 좋은 소식이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왔던 지표는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이어서 어제 올랐다가 오늘 하락했다. 근데 어제 오른 폭에 비해서 오늘 하락한 폭은 좀 작긴 적습니다.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게 디폴트에 대한 그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디폴트 막았고 지표는 여전히 안 좋은 걸로 확인됐고 그래서 오늘 조금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 뭔가 이제 부양책을 내고 하나의 부양책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지만 자잘한 부양책들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전병서 소장이 아침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했던 거 들어보니까 올해 들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 내놓은 부양책이 27개다. 그러니까 이게 자잘한 부양책들은 하나씩만 보면 별게 아닌데 이런 부양책들이 누적되면 또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유가가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관심 있는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순인데요. 국제 유가가 8월 고점이 84.4달러를 돌파하고 85.5달러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유가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린 건데 이 박스권을 잘 돌파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 하반기에도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서 아마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을 말씀하신 것처럼 따발처럼 다다다다다 내고 예. 또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허리케인까지 불면서 사실 정고점을 그제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장기 추세선까지는 올라와 있고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 박스권을 상단 이탈한다면 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100달러를 넘어서 대세 상승은 하지는 않겠지만 상단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80달러 중후반에서 90달러 초반 사이에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미국 내부 상황만 보면 이게 미국의 원유 재고 및 재고 일추인데요. 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8월 25일 기준으로 4억 2,300만 배럴로 7월 대비해서 한 4%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차 이제 원유 재고가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좀 소진을 하는 거는 재고를 풀어서 좀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좀 노력일 것 같고요. 재고가 줄다 보니 이제 재고일 생산 없이 써제끼면 며칠 동안 쓸 수 있느냐. 근데 저건 전략 비축률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이게 있는 전체 재고. 예, 맞습니다. 예. 전체 재고이고 뭐 지금 공급 없이 수요를 한다면 20여일 남짓 쓸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줄긴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고도 줄지만 수요도 느는 게 이제 최근에 WTI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수요가 1일 이제 2,125만 배럴로 이 빨간 선이 2023년 원유 수요인데요. 이 초록색 선인 전년도 수요에 비해서 한 5.5%, 6% 가까이 사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해서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주니까 좀 하반기에 갈수록 유가 상승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는데요. 수요는 최근 5년 평균이 하늘색 선인데요. 이 하늘색 선을 보면 사실 요 드라이빙 시즌에 좀 올랐다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서 요게 이제 꺾이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한다면 원유 수요도 미국의 원유 수요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는지고요. 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원유 생산을 하루 1,280만 배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 60만 배럴 증가하면서 2000년 3월 이후에 하루 최다 기준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다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생산, 그러니까 미국 내의 네. 원유 생산량이 2000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재고도 풀고 네네. 많이 생산을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가 더 빠르다 보니 WTI가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아, 생산량이 최고라면서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생산량도 늘리고 네네. 재고도 풀고 있지만 네네. 수요가 더 빠르게 늘다 보니까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지금 있다. 미국에서는 수요가 더 빠르게 전년 대비해서 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내에서는 WT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글로벌리하게 공급을 보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생산 보면 이게 이제 1배럴인데요. 이제 97만 배럴 하루에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라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월 대비해서 이제 100만 배럴 정도 7월에 감소했고 8월에도 감소했고 이게 이제 9월도 연장하겠다고 얘기했고 분위기상 10월 심지어는 그러니까요. 연말까지도 사우디는 계속 할 자발적인 것 같다. 감선을 할 것 같은 네. 분위기고요. 오펙 플러스도 이제 8월 회의에서 내년까지 감산 기조를 좀 이어가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뭐 물 들어올 때 노젓자고 유가 올라가니까 네. 조금 더 줄여서 네. 어찌됐든 생산량을 좀 줄여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체 판매액은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심지어는 감산 규모를 조금 늘려보는 건 어때? 라는 분위기가 지금 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사실 글로벌리한 공급은 지금도 타이트한데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원유, 그러니까 원유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푼 것도 있지만 서방 국가들이 뭔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기름 팔아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예. 러시아가 석유 팔아서 그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마련해서 전쟁을 계속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요, 이거. 뭐 우선은 수요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은 어찌됐든 항상 가격 탄력성이니까 이제 네네. 공급을 늘리거나 공급을 줄여서는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은데요. 수요의 변화가 항상 경제적으로 보면 가격 탄력성이 훨씬 큰 편인데 최근은 뭐 러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 경기가 조금 수요 바닥은 때문에. 낮은 거 지금 뭐 침체의 지표들이 나오곤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조금 경제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좀 유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문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경기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네. 영안실 가지 않을 정도지만 네. 예, 태어나려면 멀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예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목표한 5% 수준까지니까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다시 리오프닝 때처럼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의 수요 기대감은 있지만 네. 결국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달러대 중반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적응의 문제인데 네네.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대비해서 유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유가가 그 박스권을 유지한다면 또 물가에 이 작용하는 측면은 또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 요즘에 많이 올라서 기름 넣는데도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제 넣으셨어요? 주말에 네. 주말에 그 강원도에 놀러 갔다 왔는데 네. 1,700이 없더라고요. 다 1,800이에요? 저 강원도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네. 저기 평창 갔다 왔는데 네네. 다 1,800원. 몇 군데 이렇게 검색했는데 안 되겠다. 오히려 고속도로가 조금 더 쌉니다. 고속도로가 제일 싸요. 고속도로는 1,700이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도 그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맞아요. 그 EX 주유소. EX 주유소 있잖아요. 예. 그게 제일 싸고 그 고속도로 가운데도 그게 아닌 그 S-오일이나 뭐 현대 오일뱅크 있거든요. 여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유가가 올랐구나. 유가가 올랐구나를 좀 느끼고 느꼈습니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우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러게요. 뭐 딴 게 아니라 뭐 이제 주식 투자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돈 나가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이러면 뚜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S&P 500 그 전망이 요즘에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연말 전망이. 예. 어제 이제 BOA에서도 네. 이제 전망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요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첫 출연 때 보여드렸던 네. 차트인데요. 작년 차트가 이랬고 아. 올해는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런데 지금 올해 BOE나 모건스탠리나 뭐 오펜하이머 등도 다 4,800 언저리를 네네. 올해 연말 지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딱 첫날 팀장님한테 물었잖아요. 4,800 갑니까? 그죠? 그때 왜 쫄았는지. 그때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정확하게 맞는 건데. 대박이 나는 건데. 대박나. 진짜. 그거보단 좀 낫겠죠? 이런 그 멘트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게요. 말씀하셔서. 첫 방송이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으면 내질렀을 텐데. 자, 그랬습니다. 네. 이제 어제 BOA에서 9월 계절성과 대선 3년차 증시에 관련된 이제 전망과 통계를 냈는데요. 네. 스티븐 수투마이어 이 기술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S&P 500 지수를 1928년 이후부터 결과치를 다 통계적으로 돌려보니 네. 9월은 1년 중에 계절성이 가장 안 좋은 달이다. 그래서 9월에 지수가 상승한 게 한 40%, 네. 6대 4 정도로 주가가 과거에는 하락했다. 1928년 이후에는. 네. 그리고 하락률은 한 9월에 1.16% 하락해서 9월이 사실 약간 이 모멘텀도 식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네네. 실적 시즌도 끝나고 막 이러다 보니 주가가 좀 조정받는 시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만 네. 1월부터 8월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네. 아주 높지도 네. 아주 낮지도 않은 10%대의 네. 상승률을 보였을 때는 9월을 포함한 하반기에 주가가 더 올랐다. 이거 너무 껴 맞추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인 거니 뭐 제가 이거 통계지만.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돌려봤답니다. 아, 통계지만 너무 엑셀을 열심히 돌려봤더니 아, 예. 예. 아, 저도 기분은 좋거든요. 네. 들으면서. 근데 막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넣어갖고 너무 껴 맞추는 것 같기도 다만 하고. 뭐 여자친구처럼 얼굴도 이쁜데 마음도 네네. 착한. 그래서 올해 이제 S&P 지수가 4,850에서 4,870선,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 그래서 이제 데칼코마니아 같은 모습이 나올 거다 했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가 8월까지 약 1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수준에 이제 딱 부합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65%의 확률로 9월에 상승을 했고요. 네. 상승률은 한 0.7%,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91%의 확률로 네. 그러니까 10분의 9.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죠. 네. 예. 9월부터 연말까지 상승했고 남은 4개월 동안 7.5%, 8% 정도 추가 상승을 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20% 이상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 네네. 하반기에 조정받는데 네. 상반기에 적당히 올랐을 때는 탄력을 받아서 연말까지 오르는 걸로 S&P 500은 보여지고요. 올해 그렇다면 이런 통계치를 대입해 봤을 때 4,850선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말 4,850을 맞습니다. 제시했다.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근데 그거보다 대선 사이클.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과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 당선, 그러니까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기, 레임덕이 발생하는 기간과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사이클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선 사이클도 올해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부합하기 때문에 네네. 연말 강세를 기대해 보는데 대선 3년차 9월은 계절성이 더욱 좋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월에서 8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2%, 11.6% 네. 올랐고 74%의 확률로 연말까지 1.6% 더 올랐더라. 그리고 올해처럼 대선 3년차 8월까지, 그러니까 대선 3년차의 8월까지의 수익률이 과거 3년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다면,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의 3년차보다 더 3년차가 높은 해, 그 대통령은 9월 연말까지 80%의 확률로 3%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해인데요. 네네. 올해 18%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의 3년차 평균이 11%인데 네네. 바이든 대통령의 3년차가 1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대통령들의 평균 3년차보다 더 오른 해는 네. 더 가속도가 붙더라. 라고 해서 4,800 간다. 뭐 4,800을 점 찍어 놓고 막 다 뭐 같은 시나리오를 갖다 붙이는데 이것도 좀 너무 껴맞춘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다. 이 사람은 네. 간다. 4,800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의 이 데칼코마니를 완성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통계를 맞춰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800이었었는데 딱 연초 딱 올 초에 4,800을 시간을 돌려서 전망하셨던 우리 화남. 너무 두려워서 그때. 그러게요.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모건 자, 스탠리도 올해 뭐 5,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제 반도체법이나 인프라 법안 같은 대규모 예산이 이제 4분기부터 집행이 되니까 네네. 그걸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연말에 이제 4,800 정고점을 돌파할 거다 보고 있고요. 네네. 오펜하이머 리서치도 뭐 4,900 이상 이제 상향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펜하이머 보면서 영화 얘기 하려다가 제가 못 봐서 사실. 그러니까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아. 못 봤습니다. 재밌다고 극장을 하는데. 좀 요즘에 가기가 힘들어서 오펜하이머 나중에 그 저기 OTT로는 어디에서 공개되는지 안 정해졌죠? 그렇죠. 오펜하이머 어디서 넷플릭스에 나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보통 안 되면- 유료 VOD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쵸. 예. 그럼 안 되면 그냥 그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셔도 유튜브에서 됩니다. 예. 저도 구매하는 거 많이 좋아해서 예.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보면 되니까. 자, 어쨌든 통계는 통계인데 예.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뭐 올해가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월가에서도 연말 S&P 500의 목표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점. 뭐 그것만은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4,800 이거 꼭 얘기해 주십시오. 4,800. 그러니까 4,800. 양 팀장은 4,800. 양 팀장은 4,800. 였습니다. 지금 몇이죠? 지금 4,600 좀 안 그 되죠. 정도 예, 되죠. 예. 그림도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8월 9월인데. 네네. 예. 데칼코마니 보면 그때 이제 작년에 보면 한 4월 정도에 4,600 찍고 쭉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예. 비슷하다. 나야. 그 영상을 한번 다시 그렇네요. 저희가 그거 보면 안 끌어오죠. 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은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냥. 왜 이렇게 두리번거렸는지.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 FOMC 금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뭐 우선은 블랙록하고 핌코하고 미쓰비시 파이낸셜에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거고 고용 지표로 인해서 금리는 동결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가 동결은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제 고금리가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을 보면 최근에 이제 조금 진정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피크 찍고 고금리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는 고금리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록에서는 2년 만기 국채에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면 이제 환호를 지르며 몰리고 있다 할 정도로 지금 뭐 2년물 국채가 거의 5%를 주기 때문에 네네.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 지점 필드에서도 네. 미국 국채를 선호 많이 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간물을 좀 많이 좋아해요? 보통 1년 정도를 선호하시고요. 이게 너무 우리가 예금에 네, 맞습니다. 예금에 막 익숙해져 그런 있어. 거는 예. 네. 1년이 약간 원금 보장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고 네네. 근데 의외로 1년물 채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단기채가. 그래요? 예. 지금 7개월 물 정도가 한 5%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1년도 안 된 2년짜리는 5% 언저리인데 네네. 1년도 안 된 1년 정도가 6%를 주냐 더 많이 주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단순 수익률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리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단기채일수록 지금 금리가 더 높은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이라는 약정을 좀 선호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네네. 네. 그리고 절대 명목 금리도 높고 우리나라는 길게는 못 가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길게 못 가는 겁니까? 채권 팔아 주식 사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금리에 좀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도 보면 사실 뭐 최근에 이제 9월은 동결이고 네. 11월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할 거다라는 확률이 뭐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11월에도 금리 동결이 계속 6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 하지만 시장은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그리고 IB들도 금리는 동결된 이후에 장기 고금리 기조가 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좀 의사 발언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FOMC 구성원들인데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연준 위원은 이제 연준 위원 7분하고
그리고 지역 총재, 연준 총재 1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투표권은 이 연준 위원 7분하고 이분이 이제 항시 투표권이 있고, 그쵸. 예. 그리고 뉴욕, 예, 금융의 메카인 뉴욕 연준 총재가 이제 해서 8분이 상시 투표권이 있으시고요. 나머지 지역 연준에서 4분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데요. 이제 올해 투표권은 시카고, 필라델피아, 댈러스, 미네폴리스 연준 총재가 가지고 계시고, 내년에는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클리블랜드 네네. 총재가 이제 투표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사 같은 걸 보면 이제 투표권을 가진 누가 발언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최근에 투표권을 가진 이제 오스탄 굴스비, 뭐 패트릭 하커, 뭐 이런 분들, 뉴욕 존 윌리엄스 이런 분들의 발언을 내용을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거다. 네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충분히 물가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나 네. 금리가 올라간다면, 물가가 올라간다면 네네. 금리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준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숙제가 끝난 건 아닌데 지금으로서는 숙제가 끝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패드워치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동결이고 네.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방금 보여주셨던 저거 되게 보기 좋은데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와요? 저희 김석환 연구위원이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연구위원 정말 열일하신 것 같습니다. 열일하십니다. 진짜. 아우, 그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저거 그럼 미래셋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나요? 이게 리서치 쪽에서 보여지고요. 네. 저희 미래셋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예. 좀 궁금하시면 네. 미래셋 증권 네. 목동 지점에 오시면 돼요. 양승범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력해서 별표 치면서 빨간 펜으로. 목동 지점에 찾아가면 그렇죠. 오목교역 1번 출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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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한번 오셔야죠. 요즘에 누가 직접 찾아갑니까? 그렇죠. 번호 공개해야 됩니까? 응애? 집통번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진짜 저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 여쭤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양승범 팀장님 화요일의 남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봤던 우리 양승범 팀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개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레귤러로 양승범 팀장님이 나오시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동안 예. 4,800 첫날 나오셔서 정확하게 맞춰 주실 수 있나 지금 싶었는데 그 결과를 못 보고 보내드려서 그러게 아쉽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아서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항상 화요일에 나올 때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양승범 팀장님은 레귤러로는 못 모시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저희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교가 SBS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러게요. 즐거운 시간 잠들자마자 이별이라고. 나중에 점심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